역사는 때때로 가장 비극적인 한 여인의 삶이 거대한 왕조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폭풍의 씨앗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그 폭풍의 한가운데 서 있던 한 여인, 바로 패비 윤씨의 이야기를 통해 조선 왕조를 뒤덮었던 비극의 그림자를 추적해보고자 합니다. 단순히 한 왕비가 몰락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녀의 죽음이 어떻게 한 왕의 광기와 폭정으로 이어졌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라 전체를 핏빛으로 물들였는지 그 거대한 비극의 서막을 열어보는 시간입니다. 그녀의 죽음이 왜 그토록 엄청난 파장을 낳았는지 그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바로 지금 시작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가난한 양반 가문의 딸이었던 한 여인이 궁궐에 발을 들이면서부터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윤씨. 처음 그녀는 정식 간택 후궁이 아닌 그저 평범한 궁녀 중 한 명으로 왕의 곁에 머물렀다고 전해지죠. 수많은 궁녀들이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왕의 눈에 띄기 위해 애쓰던 경복궁의 깊은 정각 안에서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총명함과 빼어난 미모는 결코 평범함 속에 묻힐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왕위에 있던 성종은 학문을 사랑하고 온화한 성품을 지닌 군주였는데 바로 이 성종의 눈에 윤씨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어느 맑은 날 후원을 거닐던 성종은 우연히 책을 읽고 있는 한 궁녀의 모습에 발길을 멈추게 됩니다. 바로 윤씨였죠. 그녀의 단아한 자태와 지적인 분위기는 다른 궁녀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매력을 발산하고 있었습니다. 성종은 그녀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고 두 사람의 대화는 생각보다 길게 이어졌습니다. 윤씨는 단순히 아름다운 외모를 넘어 자신의 생각을 조리 있게 말할 줄 아는 지혜로운 여인이었거든요. 그날 이후 성종의 마음은 급격하게 그녀에게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왕의 발길이 윤씨의 처소로 향하는 날이 잦아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왕의 아이를 회임하는 경사를 맞이합니다. 마침내 그녀가 그토록 기다리던 아들을 낳았을 때 궁궐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훗날 조선을 피로 물들일 연산군, 당시에는 왕실의 귀한 원자 이웅이었습니다. 첫 번째 왕비였던 공해왕 후 한씨가 후사 없이 세상을 떠난 상황이었기에 원자를 낳은 윤씨의 위상은 하루가 다르게 높아졌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이름 없는 궁녀가 아니었습니다. 왕의 총애와 원자의 생모라는 막강한 배경을 등에 업은 그녀는 후궁인 수기의 자리에 오르며 권력의 중심으로 성큼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종은 신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녀를 조선의 국모, 즉 왕비의 자리에 앉히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화려한 대례복을 입고 교태전의 주인이 된 윤씨의 모습은 그야말로 눈부셨습니다. 가난한 양반가의 딸이 한나라의 국모가 되는 순간 그녀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정점에 서게 된 것이죠. 성종의 사랑은 변함없이 깊었고 어린 아들 융은 무럭무럭 자라며 왕실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권력의 정상에 오르자 그녀의 내면에 숨겨져 있던 불안과 욕망의 씨앗이 서서히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게 됩니다. 왕의 사랑이 조금이라도 다른 후궁에게 향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점차 날카로워졌고 그 강렬한 눈빛 속에는 권력을 향한 무서운 집착이 도사리고 있었죠. 이러한 변화를 왕실의 어른들, 특히 시어머니인 인수대비는 근심 어린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왕비의 자리에 오른 윤씨의 삶은 겉보기에는 화려했지만 그 이면은 짙은 그림자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장 큰 불행은 바로 시어머니 인수대비와의 깊어지는 갈등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인수대비는 유학적 소양이 깊고 왕실의 법도를 무엇보다 중시하는 여장부와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녀의 눈에 비친 며느리 윤씨의 강한 질투심과 거침없는 성정은 왕비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매우 위험한 행동으로 보였죠. 인수대비는 며느리의 행동을 바로잡기 위해 때로는 부드럽게 타이르고 때로는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날 저녁 인수대비는 윤씨를 자신의 처소인 대비전으로 불렀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감도는 방 안에서 대비는
중전, 왕의 총애는 하늘의 뜻과 같아 억지로 가둘 수 없는 법입니다. 넓은 아량으로 후궁들을 품어야만 내명부의 기강이 바로 서고 그것이 곧 국모의 도리입니다 라며 조용히 충고했죠. 하지만 윤 씨는 이를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그 얼굴에는 억울함과 반발심이 가득했습니다. 순종하는 대신 마음속에 더 큰 불만을 쌓아갔던 겁니다. 이러한 갈등은 성종을 사이에 두고 더욱 깊어졌습니다. 성종은 효심이 지극한 아들이었기에 어머니인 인수대비의 말을 거역하기 어려웠고 동시에 사랑하는 아내인 윤 씨의 마음도 헤아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윤 씨의 질투는 점점 더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치달았습니다. 성종이 잠시 다른 후궁의 처소에 들르기라도 하는 날이면 그날 밤 중궁전에서는 어김없이 거친 언쟁이 벌어졌습니다. 전하께서는 정녕 이 사람이 아닌 다른 여인을 마음에 품으신 겁니까? 원자를 낳은 이 사람을 이리도 없이 여기실 수 있단 말입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고 때로는 히스테리컬한 모습까지 보이며 성종을 몰아붙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녀를 달래던 성종도 점차 지쳐갔고 두 사람의 관계에는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궁중 네 다른 후궁들과의 반목도 극에 달했습니다. 윤 씨는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위협이 될 만한 후궁들을 의심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녀는 왕의 총애를 받는 것으로 알려진 후궁들을 불러들여 사소한 잘못을 트집 잡아 벌을 주거나 교묘한 방법으로 그들을 모함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독이 든 곶감이나 저주가 담긴 물건을 숨겨두어 다른 후궁을 해치려 했다는 의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사실인지 아니면 그녀를 몰아내기 위한 정적들의 모함이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왕비가 이러한 의심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녀의 입지는 크게 흔들리고 있었다는 점이죠. 왕비의 처소인 교태전은 더 이상 온화하고 따뜻한 공간이 아니라 의심과 질투, 그리고 냉기가 흐르는 살벌한 전쟁터와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 마침내 파국으로 치닫는 결정적인 사건이 연이어 터지고 맙니다. 어느 날 밤 또다시 성종과 크게 다투던 윤 씨는 격정을 이기지 못하고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려 했습니다. 일부 기록에 따르면 그것이 칼이었다는 설도 있고 상대를 해하기 위한 비방서였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이른바 은장도 사건 혹은 비상사건으로 불리는 이 일은 성종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왕의 앞에서 흉기를 꺼내려 하거나 저주의 글을 품고 있었다는 것은 부부간의 다툼을 넘어 왕권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비칠 수 있는 대역죄에 해당했기 때문입니다. 성종은 분노와 함께 깊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고 왕비의 자리에까지 올렸던 여인이 자신을 해하려 했다는 의심은 그의 마음을 차갑게 식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의 관계를 완전히 끝장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날도 성종과 윤 씨는 격렬하게 다투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 성종에게 분노가 폭발한 윤 씨는 이성을 잃고 손을 들어 그만 성종의 얼굴에 손톱 자국을 내고 맙니다. 왕의 얼굴, 즉 용안에 흠집을 낸다는 것은 당시 사회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니라 신성한 왕의 권위에 대한 용서받을 수 없는 모독 행위였죠. 성종의 뺨에 선명하게 남은 붉은 상처는 윤 씨의 운명을 결정짓는 낙인과도 같았습니다. 이 사건은 즉시 인수대비와 조정 대신들의 귀에 들어갔고 그들은 더 이상 왕비를 이대로 둘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것입니다. 결국 성종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자의 생모이자 한때는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였지만 왕실의 법도와 안녕을 위해 그녀를 폐위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어느 싸늘한 아침 중궁전 뜰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금부도사가 무표정한 얼굴로 폐위 교지를 낭독하는 동안 윤 씨는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왕비의 옷은 벗겨지고 초라한 소복 차림으로 그녀는 정든 궁궐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녀를 태운 작은 가마가 도남문 밖으로 쓸쓸히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는 이는 많지 않았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진 그녀의 행렬은 너무나도 초라했습니다. 어린 아들 연산군은 어머니가 왜 궁을 떠나야 하는지, 그리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한 채 멀어지는 가마를 그저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비극의 씨앗은 바로 이 순간 가장 깊고 어두운 땅 속에 단단히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궁궐박사가에 유폐된 윤 씨의 삶은 비참했습니다. 왕비 시절의 화려함은 온데간데없고 그녀는 죄인의 신분으로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아들인 세자가 왕위에 오르면 자신을 다시 궁으로 불러줄 것이라 굳게 믿었죠. 성종 역시 그녀를 완전히 내치지는 못했습니다. 밤이 되면 홀로 술잔을 기울이며 폐위된 아내를 그리워했다는 기록도 남아있습니다. 그는 신하들을 시켜 윤 씨의 동태를 살피게 했고 그녀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에는 어의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성종의 마음 한편에는 그녀를 용서하고 다시 받아들이고 싶은 미련이 남아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조정 대신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들에게 폐비 윤 씨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성품이 거친 세자가 왕이 되었을 때 폐위된 생모가 살아있다면 분명 엄청난 정치적 후폭풍을 몰고 올 것이라 걱정했습니다. 대신들은 끊임없이 성종에게 상소를 올려 폐비 윤 씨를 사사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그들은 윤 씨가 반성의 기미 없이 여전히 원망을 품고 있으며 이는 훗날 왕실에 큰 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성종은 깊은 곤뇌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낳아준 여인이자 한때 사랑했던 조강지철을 제 손으로 죽여야 한다는 사실은 그에게 너무나도 가혹한 운명이었습니다. 몇 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폐비를 둘러싼 논쟁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종의 병세가 깊어졌다는 소문이 궁궐 안팎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직감한 성종은 더 이상 결정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신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성질이 불같은 아들 연산군이 어떤 일을 벌일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들이 생모의 문제로 인해 정치적 혼란에 휘말리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오랜 고뇌 끝에 성종은 눈물을 머금고 금부도사에게 명을 내렸습니다. 폐비 윤 씨에게 사약을 내리라는 돌이킬 수 없는 어명이었습니다. 그날 밤 달빛조차 스며들지 않는 어두운 방 안에서 윤 씨는 담담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금부도사가 내민 검은 사발을 받아든 그녀의 눈에는 눈물 대신 차가운 분노와 한이 서려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녀는 자신의 피 묻은 적삼을 남기며 내 아들이 장성하거든 이 옷을 보여주어 어미의 원한을 갚게 하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하죠. 사약을 마신 윤 씨는 그렇게 한많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궁궐 밖으로 내쳐진 그녀의 운명은 이제 바람 앞에 촛불처럼 꺼져버렸지만 그 누구도 이 비극적인 죽음이 훗날 조선 왕조 전체를 뒤덮을 거대한 피바람의 시작이 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더 끔찍한 비극의 서막을 여는 신호탄에 불과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피의 기억을 덮는 듯 보였습니다. 윤 씨의 아들 융은 어느덧 장성하여 조선의 10대 임금 연산군으로 즉위했죠. 그는 초기에는 나름대로 국정을 돌보려 했었고 신하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듯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궁궐 깊숙한 곳에서는 그러나 어머니의 비극적인 죽음을 둘러싼 진실이 마치 휴화산 아래의 마그마처럼 조용히 그러나 뜨겁게 들끓고 있었습니다. 연산군은 자신의 생모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녀가 어떤 운명을 맞았는지 어렴풋이만 알고 있었을 뿐 그 끔찍한 진실의 전모는 알지 못한 채 왕좌를 지키고 있었거든요. 어머니의 기일이 다가올 때마다 연산군은 설명할 수 없는 슬픔과 공허함에 시달렸습니다. 데뷔 전의 문턱은 늘 높았고 할머니인 인수대비의 눈빛 속에는 언제나 자신을 향한 복잡 미묘한 감정이 서려 있었죠. 그는 자신의 출생에 얽힌 비밀이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었지만 감히 그 누구에게도 먼저 물어볼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신하들은 왕의 심기를 거스를까 두려워 그 누구도 먼저 폐비 윤 씨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고 궁궐 전체가 거대한 침묵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 침묵의 틈을 교활하게 파고든 인물이 있었습니다. 연산군의 신임을 얻어 권력을 장악하려던 임사홍과 그의 무리들이었죠. 그들은 자신들의 정적을 제거하고 왕의 눈과 귀를 완벽하게 장악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왕의 가슴 속에 묻혀있는 비극을 이용하는 것임을 간파했습니다. 그들은 때를 기다렸고 마침내 연산군의 마음이 가장 약해져 있던 어느 날 밤 은밀하게 왕의 침소로 접근했습니다. 임사홍은 연산군 앞에 엎드려 비통한 표정으로 패비 윤씨의 사건을 조목조목 아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패비 과정에 관여했던 신하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거론했고 그들의 발언을 과장하고 예곡하여 왕의 분노를 부추겼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그는 품속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내 왕에게 바쳤습니다. 그 안에는 윤씨가 사약을 마시기 직전 자신의 피를 토해 적삼에 묻히며 남긴 혈흔이 붉게 배어 있었습니다. 연산군은 떨리는 손으로 피 묻은 적삼을 받아 들었습니다. 코끝을 찌르는 비릿한 냄새와 검붉게 말라붙은 핏자국은 그 어떤 웅변보다도 더 처절하게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을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연산군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까지 그를 억누르고 있던 이성과 합리성의 둑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린 거죠. 어머니의 원통한 죽음이 선명한 실체로 눈앞에 나타나자 그의 슬픔은 순식간에 세상을 모두 태워버릴 듯한 광기 어린 분노로 변했습니다. 그날 밤 연산군은 어머니의 피 묻은 적삼을 부여잡고 밤새도록 오열했습니다. 그의 울음소리는 단순한 슬픔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억울하게 죽어간 어머니의 영혼에 대한 부름이었고 동시에 자신의 손으로 피해 복수를 완성하겠다는 끔찍한 맹세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정에 나타난 연산군은 더 이상 어제의 그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얼굴에는 섬뜩한 냉기가 흘렀죠. 조선 왕조 역사상 가장 끔찍하고 잔혹한 피바람, 갑자사화의 서막이 그렇게 올랐습니다. 연산군의 복수는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할머니인 인수대비를 찾아가 거칠게 따져 물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연산군이 격분하여 머리로 인수대비를 들이받았다는 이야기까지 전해질 정도니 당시 그의 분노가 얼마나 극에 달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충격으로 인해 병상에 누운 인수대비는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피해 복수는 가장 가까운 혈육에게서부터 시작된 셈이죠. 그의 칼날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연산군은 아버지 성종의 두 후궁이었던 귀인 정씨와 귀인 엄씨를 지목했습니다. 그들이 생전에 어머니를 모함하고 음해했다는 것이 복수의 명분이었습니다. 그는 두 사람을 궁궐들로 끌어내 자신의 아들인 대군들 앞에서 무참하게 살해하는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가 낭자한 그 현장에서 연산군은 자신의 아들들에게 저들이 바로 너희 할머니를 죽게 만든 원수들이라며 광기 어린 목소리로 소리쳤다고 전해집니다. 이 사건은 왕실의 존엄과 인륜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이제 복수의 칼날은 조정을 향했습니다. 연산군은 패비 윤씨의 사사에 찬성했거나 혹은 침묵으로 동조했던 모든 신하들을 색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임사홍과 그의 일파가 작성한 살생부에는 수많은 이름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금부도사들이 들이닥쳐 고관대작들을 줄줄이 옥으로 끌고 갔고 다음 날이면 처참한 시신이 되어 저작거리에 나뒹굴었습니다. 연산군의 복수는 단순히 죽이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무덤까지 파헤쳐 그 시신의 목을 베는 부관참시라는 극형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한명회와 같은 당대 최고의 권력자도 죽어서 그 참혹한 형벌을 피할 수 없었죠. 산자와 죽은 자를 가리지 않는 무자비한 복수극 앞에 온 나라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조정은 텅 비어갔고 살아남은 신하들은 왕의 눈치를 보며 숨쉬는 것조차 두려워했습니다. 매일같이 궁궐에서는 끔찍한 고문과 비명소리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살을 포를 뜨고 뼈를 부수고 끓는 물에 집어넣는 등 그 방법 또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잔인했습니다.
연산군은 그 끔찍한 광경을 맨정신으로 지켜보며 희열을 느꼈다고도 합니다. 어머니의 복수라는 대의명분은 어느새 사라지고 오직 파괴와 사륙을 향한 광기만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모든 피해 광풍 속에서 연산군은 역설적으로 패비 윤씨를 왕으로 복권시키는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시호를 재헌왕후라 그녀의 무덤을 왕릉인 회릉으로 격상시켰죠. 피비린내 나는 복수극 위에서 어머니의 명예를 회복시킨다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은 연산군의 정신이 얼마나 뒤틀려 있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어머니의 원한을 풀어드린다는 명분으로 수많은 무고한 피를 흘리게 만들었고 그 피 위에 어머니의 신주를 올려놓은 셈입니다. 조선의 궁궐은 거대한 재단이 되었고 갑자사화의 희생자들은 재헌왕후의 영혼을 달래기 위한 제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끝없이 타오를 것 같던 광기의 불길도 영원할 수는 없었습니다. 연산군의 폭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이제는 복수를 넘어선 단순한 쾌락과 사치를 위한 포갑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성균관을 유흥장소로 만들고 전국의 미녀들을 뽑아올려 향락에 빠졌으며 백성들의 재산을 무자비하게 빼앗았습니다. 왕의 광기에 신음하던 신하들과 종친들은 더 이상 이 폭정을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마침내 1506년 박원종, 성희안 등을 중심으로 한 훈구 공신들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들은 군사를 이끌고 궁궐로 쳐들어가 연산군을 왕위에서 끌어내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종반정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모든 권력을 잃고 폐위된 연산군은 강화도로 유배되었고 그곳에서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어머니의 비극적인 죽음에서 시작된 그의 광기 어린 복수극은 결국 자기 자신마저 파멸로 이끄는 비극으로 끝을 맺은 것입니다. 한 여인의 비극적인 죽음은 이처럼 한 나라의 역사를 피로 물들였습니다. 패비 윤씨의 원한은 아들 연산군의 가슴속에서 광기라는 이름의 괴물로 되살아났고 그 괴물은 수많은 사람들을 삼킨 뒤에야 비로소 쓰러졌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왕비의 불행한 삶을 넘어섭니다. 통제되지 않은 권력과 비뚤어진 감정이 만났을 때 개인의 비극이 얼마나 끔찍한 사회적 재앙으로 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의 무서운 경고이기도 하죠. 오늘날 우리는 패비 윤씨와 연산군의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역사의 기록 속에 남겨진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권력의 속성과 인간 본성의 어두운 단면을 끊임없이 성찰하게 만듭니다. 쓸쓸하게 남겨진 패비 윤씨의 무덤은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과연 한 개인의 비극은 그 개인만의 책임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더 깊이 있는 역사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패비 윤씨의 비극과 함께 조선 왕실을 뒤흔들었던 또 다른 왕비들의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